아니, 한국인들은 전부 순사기꾼 아냐? 이러면 한국이 중국과 다를 게 뭐야? 여기 한국에 시장 조사를 하러 왔다가 큰 실망을 하게 된 프랑스 여행사 사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라면 시장 조사를 할 가치조차 없겠다고 말하며 결국 프랑스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레오노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투어사 하나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의 여행 사업은 꽤나 잘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최고의 여행 일정을 짰고 그러한 저희 투어사의 상품들은 정말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되면서부터 투어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프랑스의 높은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셨고 또 프랑스인들은 일처리도 매우 느릿느릿하고 불친절하기에 거기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셨는데요. 결국 부모님은 기존의 프랑스인 직원들을 중국인 직원들로 대체하기로 결정합니다. 보통 동양인들 하면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요즘 프랑스에 엄청나게 늘어난 중국인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도 기꺼이 일했기에 부모님은 중국인 직원들이야말로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인 직원들이 대거 고용되면서 매출은 급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원인 모를 장부 조작과 횡령 등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단체 예약이 임의로 취소되기도 하는 등 황당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죠. 결국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저희 투어사의 매출은 반으로 줄고 또 그의 반으로 줄어드는 등 그야말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일을 하기 싫은 게으른 중국인 직원들이 일부러 예약을 받지 않고 또 장부 조작을 통해 돈을 횡령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부모님은 그럴 리 없다며 중국인들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은 너무 바쁜 나머지 직원을 관리할 여유조차 전혀 없어 보였고 결국 중국인들의 이러한 장난질은 더욱 노골적이고 뻔뻔해지기 시작했죠. 이들은 중국으로의 투어 상품을 출시하자며 자신들이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볼 테니 자금만 지원해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해댔거든요. 그러나 저는 중국인 직원들이 중국 현지 업체와 짜고 치고 단가 조작으로 이익을 빼먹으려는 은밀한 계획서를 발견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역시나 새로운 투어 프로그램을 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중국에서의 여행 상품을 계획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될 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투어 상품까지 만들어진다면 저희 회사는 그야말로 중국인들에 의해 완전히 먹혀서 파산에 이르게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아시아로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생각이라면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라며 부모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과 중국을 사전 답사해보고 프로그램을 짜보겠다는 무모한 발언을 해버렸죠. 이건 정말 미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투어 계획을 짜본 적도 없고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아는 바도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굳이 한국이라는 제안을 했던 건 그저 평소에 중국인 직원들이 한국을 그렇게나 비하했기에 중국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늘 한국은 후진국이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굶어 죽는 최빈국이라며 이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도 중국의 문화와 음식들을 훔쳐서 자기 것인 것처럼 행세하는 배은망덕한 국가라며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중국인들의 일방적인 비난을 몇 년간이나 듣다 보니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정말 한국 투어 상품만큼은 절대로 출시해선 안 되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그야말로 제가 한국 여행 상품을 제안했던 건 정말로 부모님의 중국 상품 출시 계획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한 임기응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소 뜬금없이 아시아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동시에 저는 현실 감각이 돌아오며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만약 이번 사전 답사가 망한다면 저는 부모님께 완전히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를 중국인들에게 내줘야 할 텐데 도대체 사전 답사라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아시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후회해봤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렇게 저는 힘없이 중국 입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의 사전 답사를 진행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는 중국은 역사가 깊은 나라로 다양한 볼거리와 유적지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본 유적지들은 중국인 직원들이 한 말과 중국 정부에서 만든 광고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단 저는 중국의 각종 박물관들이나 유적지 등에 전시된 유물들이 너무나도 허접해서 황당함마저 느꼈는데요. 돌에 본드 자국이 있다든지 불상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다든지 하며 이건 누가 봐도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품 중에서도 매우 조악한 급에 속하는 최하급 가품이었죠. 그러나 중국 측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유물들은 전부 진품이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모든 게 가짜인 중국의 처참한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물론 자연물들도 전부 가짜였죠. 중국의 한 관광지에는 저절로 물이 생성되는 기적의 폭포가 있다고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폭포수가 나오는 곳을 카메라 줌으로 확대해서 보니 웬 수도호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중국인이야말로 최초의 인류라며 그 증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굴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굴에는 딱 봐도 최근에 중장비를 사용해서 거대한 돌을 인위적으로 판 흔적들이 가득했고 저는 관광객들을 바보로 알고 뻔뻔하게 가짜 유적지들을 소개하는 중국의 모습에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프랑스인들이 이런 처참한 중국의 모습을 본다면 저희 여행사는 그 즉시 단체 소송을 당해 파산해버릴 게 분명했기에 저는 엄청난 아찔함을 느끼게 되죠. 정말로 중국인들의 말을 듣고 중국 투어를 진행했다간 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프랑스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중국인들의 사기 행위도 정말 학을 떼게 만들더군요. 일단 중국 택시는 외국인만 보면 하나같이 원래 요금의 10배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황당할 정도로 뻔뻔한 모습에 학을 뗀 제가 프랑스에서는 웬만한 악질 사기꾼들도 정가의 3배 이상은 안 부른다며 화를 내자 중국인 택시 기사는 번역 앱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봐, 왜 화를 내는 거지? 택시 기사인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얻고 싶고 승객인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택시 요금을 내고 싶은 거잖아. 그렇다면 최대한의 이윤을 얻고 싶은 나는 최대한의 요금을 청구하는 거고 승객인 너는 그 요금을 최대한 깎으려고 하면 되는 거 아냐? 나는 네가 화를 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몇몇 택시 기사들은 조수석 수납 공간에서 망치를 꺼내며 협박을 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사기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법보단 주먹이 먼저인 중국의 상황에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식당에서조차 외국인에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과다 청구한다든지 음식 토핑을 고의적으로 뺀다든지 하는 장난질을 일삼았는데요. 심지어 음식에는 고기 대신 곰으로 만든 가짜 고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나라에서 투어 상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식의 국가인 프랑스에서 음식에 장난질을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이라고 음식에까지 장난질을 하는 중국의 모습을 본다면 제가 중국에서의 여행 상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저희 투어사는 그대로 망해버릴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사기와 가짜투성이었던 중국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도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직원들 때문에 워낙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했고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한국이기에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상품 계획을 짜지 못할 게 분명했고 그야말로 저희 투어사는 중국인들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질 일만 남은 거였습니다. 결국 불안감에 집어삼켜진 저는 한국 공항의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고 말았고 그냥 한국에서의 일정을 전부 포기한 채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 영무원이 제게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제안을 건네왔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당신의 마음의 짐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몸만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현재 인천공항 지하철에서는 짐이 무거운 승객들을 위해 무료 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러한 지하철을 이용해서 승객들의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오늘 내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단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지하철 역무원조차 영어에 매우 능통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지하철에 여행객들을 위한 짐 배달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무료라니 이건 외국인만 보면 사기를 치려고 달려드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건 수준 높은 인프라와 서비스, 심지어 하루 만에 배송이 되는 최고 수준의 배송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였기에 저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열악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일정을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고 제 무거운 짐을 인천공항 역무실에 맡기게 되었죠. 사실 한국은 기대조차 안 하고 있던 국가였기에 딱히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갔는데요. 그래서 일단 숙소부터 향하자는 생각에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니 지하철역 한복판에 웬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뜬금없는 상황에 당황해서 이게 뭐야 라며 불어로 외치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기에 이러한 고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함부로 설치해뒀다간 어떤 꼴을 당할지 예상조차 안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키오스크는 제 불어를 알아듣고는 똑같이 불어를 구사하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내뱉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이 대화형 키오스크는 AI 통역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모양이었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이 정도 수준의 최첨단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각 언어별 통역사들을 전부 구해놓는 다소 무식한 방식을 사용하곤 하거든요. 중국의 경우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해서 모든 게 다 중국어로 진행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믿기지가 않는 인프라를 구현해놨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엄청난 비용도 절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이고 가능성 있는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투어 상품을 조사하러 온 건 중국인들 때문에 망해가는 저희 투어사를 살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리저리 만져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디지털 키오스크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에 대한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기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이 키오스크는 AI와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방문객 선호도를 분석하고 주변 관광지의 맞춤형 여행 일정, 전시 추천, 식사 옵션을 제공하며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20대의 프랑스 여성이었는데 이 키오스크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여행 일정을 보냈을 때 최고로 만족했는지를 분석해서 제게 맞춤화된 추천을 제공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배려심 깊은 국가면 이 정도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수 있단 말인가요? 아무튼 저는 AI 추천을 통해 이곳 지하철역 근처에 북촌 한옥마을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한옥마을을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넋이 나가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독특한 건축 양식은 서양인인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거든요. 많은 현대식 주택과 달리 한옥은 나무, 돌, 점토 타일 등 자연재료로 만들어지며 각 디테일은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경사진 지붕과 복잡한 목재 구조물은 꼼꼼하게 보존되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저는 21세기에 아직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 가옥이 보존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한옥의 단순함과 우아함의 원칙을 구현하는 균형과 미학은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옥이야말로 역사와 정통 그리고 조화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프랑스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한옥은 웬만한 유럽의 전통 양식 건물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이러한 한옥의 미적인 가치는 이미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지 한옥마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전통적인 동양풍의 집들은 중국에서나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오히려 동양미의 정점을 보여주는 국가는 한국이었다는 점에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물론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열악한 중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동양풍의 오래된 가옥들에서 살고 있긴 했지만 중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강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통 가옥들은 죄다 덕트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며 대충 수리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썩은 나무 판자와 페인트 조각 등은 이게 대체 전통 가옥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하죠. 관광지로 조성해 놓은 곳도 이 정도인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관광객의 입장을 막아놓은 실제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가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열악하고 처참할 게 분명했습니다. 과시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중국이 관광객 입장을 막아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문화를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된 한옥은 중국의 그 어떠한 유적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자신들의 전통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용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죠. 왜냐하면 한옥마을에는 그저 한옥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콘텐츠들이 즐비해 있었고 저는 마치 한국의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직접 과거에서 걷는 듯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일단 골목을 걷다 보면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 그리고 한국의 관습을 엿볼 수 있는 전통찻집이 즐비해 있는데요. 덕분에 저는 도자기와 서예부터 수제 부채와 전통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과 장인정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북촌은 일반적인 관광지와 달리 단순히 문화만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다름이 없던 거였죠. 물론 북촌이라는 마을 자체도 매우 신비로웠습니다. 북촌과 서울은 얼핏 보면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것 같았지만 마을의 조용하고 전통적인 환경은 현대적이고 최첨단 투성이인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대조는 북촌의 아름다움을 증폭시켰고 한옥에서 서울의 현대 스카이라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성장 속에서도 과거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더욱 이 도시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의 이러한 모습도 중국과는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대조와 조화의 조합으로 극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고대 시절 문화재를 전시해두는 박물관에 뜬금없는 공산당 선전 도구가 전시되어 있다든지 분명히 자신들의 문화재가 아니었음에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문화재인 양 전시를 해둔다든지 하며 그야말로 근본이라는 게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어떤 대형 박물관에서는 한복과 한글은 사실 중국의 것이라면서 한복을 중국의 소수민족의 의복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시해 두었고 한글 또한 중국 학자들이 만든 언어라며 한국인들은 그저 역사 왜곡을 하며 중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분명 중국은 자신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지만 관광지에 어디를 가더라도 관련성이 아예 없거나 잘못된 유물들까지 아무렇게나 진열해 놓았고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기에 다른 중국 유적마저도 진위성이 의심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는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소음을 낮추며 주민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중국인들은 전통가옥에 사는 주민들은 시끄럽다며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해둔 상태였고 방문객들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시끄럽게 떠들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대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북촌 한옥마을이 존중받는 진정한 장소로 남을 수 있게끔 했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감동시키는 명소가 유지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산이 배경으로 솟아있는 한옥 옥상이 도시 경관과 어우러진 광경의 경외감을 느꼈고 도시 개발과 보존된 역사의 조화에 감탄하며 오직 한국만이 이러한 최고의 동양적인 조화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홀린 듯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예술이 뭔지를 아는 감각적인 사람들이고 서양과는 정반대되는 동양의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동양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투어 상품을 만든다면 분명 프랑스인들은 100% 만족하며 러브콜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야말로 저희 투어사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보석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던 한옥마을 탐방을 마치고
꽤나 흥미로운 외관을 가진 상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념품 상점에 들어가자마자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수많은 외국을 돌아다녀 봐서 그런지 아무리 인상 깊고 흥미로운 기념품을 보더라도 절대로 구매하는 법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은 찰나일 뿐이고 결국 프랑스로 다시 귀국한다면 기념품은 그저 쓸모없는 짐짝이 되어 창고에 처박힐 뿐이거든요. 하지만 제 이름을 직접 새겨서 도장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적어서 한국 글씨체로 도장을 파준다니 이건 정말 한국이 아니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홀린 듯 도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와중 제 앞줄에 서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부채 하나를 구매하는 것 같았는데 분명 부채 가격은 4,600원이었지만 할아버지는 5,000원권과 더불어 동전 하나를 더 건네는 다소 뜬금없는 금액을 지불했고 또 계산 직원 역시도 이상할 것도 없다는 듯 할아버지께 동전 하나만을 건네더라고요.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하도 지폐 사기를 당했기에 한국 돈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익히고 왔는데요. 그런데 부채 가격이 4,600원이라면 분명 할아버지가 내민 5,000원권 한 장으로도 부채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할아버지는 동전 하나를 추가적으로 건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죠. 아무래도 이 한국인 할아버지는 연로하신 탓에 계산을 잘못하신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할아버지가 잘못된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돈을 받고 거스름돈 동전을 하나만 건네다니 이건 직원이 할아버지의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이 너무나도 컸던 탓일까? 저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보고 결국 한국도 그저 그런 사기꾼의 나라였구나 싶어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나 벌어졌던 잔돈 사기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니 결국 약자를 등쳐먹는 건 그렇게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제 일이 아니니 그냥 넘어갔겠지만 저는 워낙 중국인들의 사기 행위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한국에 대한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기에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맹렬히 화를 내버렸죠. 이봐요. 지금 할아버지께 사기를 치는 건가요? 저는 그 부채의 가격이 4,600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저렇게 빨간 글씨로 대놓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을 내미셨고 당신도 이건 잘못된 금액인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5,000원은 4,600원보다 큰 금액이니 당연히 동전을 추가적으로 건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은 그걸 알고도 할아버지께 거스름돈 사기를 치다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짜고짜 영어로 말을 건넸고 가게 주인은 당연히 제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번역 앱을 켜서 다시 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안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조차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의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그저 평범한 상점 주인이 영어를 알아들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상점 주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도 제 영어를 알아들었고 이내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대체 어떤 부분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분명 5,100원을 건네셨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께 500원짜리 동전을 건넸으므로 이건 정확한 계산이 맞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가게 주인의 대답을 들은 할아버지는 그제야 이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폭소를 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건네오더라고요. 제가 100원을 추가적으로 건넨 건 만약 5,000원 지폐 한 장만 건넸을 경우 저는 100원짜리 동전을 4개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엔 너무 무겁고 호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도 나거든요. 그럴 바엔 100원을 더 건네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받는 게 낫죠. 그리고 이건 가게 입장에서도 거슬러줄 동전에 대한 환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늙었지만 아직 기본적인 산수조차 못할 정도로 맛이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분명 4자릿수 계산을 했음에도 계산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단 3초 만에 암산을 해결했는데요. 할아버지는 그 짧은 틈에 자신이 100원 동전을 하나 건네야 500원 동전을 받을 수 있다는 복잡한 암산을 수행했고 가게 주인은 그보다도 짧은 순간인 단 3초도 안 되어 암산을 하며 할아버지께 500원짜리 동전을 곧바로 건네줬죠. 장담컨대 프랑스에서는 대학교 수학 교수조차
이 정도로 짧은 순간만에는 절대로 네 자릿수 암산을 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하고 실제로 프랑스 가게 주인들은 두 자릿수 계산에도 전부 계산기를 두드리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학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인터넷에 한국에 대해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 나온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지능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건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매우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본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들인 것을 넘어서 인간을 초월한 외계인쯤으로 보이기까지 했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이 네 자릿수 계산을 몇 초 만에 해버리다니 이건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수학 능력이었거든요. 또한 저는 할아버지의 영어 실력의 정체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영어에 능통할 거라는 세계적인 편견과는 달리 프랑스 노인들은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배우려는 의지조차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무척이나 강하다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주민센터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 강의를 제공해주므로 동네 이웃들도 만날 겸 정기적으로 영어를 배우러 나가다 보니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토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볼거리와 편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한국인들의 천재성과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려는 성실함과 도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어 절로 박수가 나왔죠. 아무튼 그렇게 오해가 풀렸고 저는 가게 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사기꾼으로 몰려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그저 호탕한 웃음을 보이며 요즘 같은 각박한 시대에 보기 드문 정의로운 젊은이라며 오히려 제게 태극기 키링까지 무료로 주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져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평소 같았으면 여느 프랑스인들처럼 그러한 장면을 못 본 척 했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행동이 먼저 나간 것일 뿐이거든요. 즉 한국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추가적인 일정까지 전부 소화낸 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중국에서 겪은 여러 열악한 면모들을 전부 총정리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평생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국가라며 한국은 반드시 프랑스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거라고 확신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촬영해온 중국의 열악한 면모를 보자마자 부모님은 표정이 급격히 굳어버리셨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차마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이건 사람이 사는 국가가 아니며 조금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며 드디어 칼을 빼드셨는데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중국인 직원들의 장부 조작 및 횡령 혐의와 엮어서 중국인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어사 상품도 전부 한국 중심으로 개편하시며 그야말로 망해가던 투어사의 운명을 한국에 완전히 거셨죠. 하지만 저는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숨겨진 보석이었고 모든 것을 갖춘 한국에 만족하지 못하는 프랑스인들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